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음, 어제 월요일 날 하고 오늘 화요일 날 기출문제집 요거 풀이 과정이거든요. 5, 6월 달에는 기출문제집을 하는 과정인데 뭐 학원이 이렇게 합해지다 보니까 아마 여기 새로 제 목소리에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잘 맞추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제가 나눠드리는 건 요 마스터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요 책이 하나 있어야 되고 요 기출문제집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눠드린 프린트가 하나 있어요. 요 프린트라고 하는 거, 요 프린트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특별법부터 지금 진도가 아마 나갈 거예요. 진도표는 특별법부터 해가지고 민총 그다음에 물권법 마무리가 계약법이 될 건데 문제집은 기출문제집은 두 권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해설이 달려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책 속의 책이라고 해서 아까 문제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걸 풀어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뭐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문제 해설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뭐 이걸 풀어가지고 몇 점 맞아야 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기출문제 풀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기출문제도 지금 5월 달이잖아요. 5월 달은 기출문제집이 두 권이 있거든요. 하나가 단원별로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이 있고 또 하나가 가까이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네. 이렇게 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저도 가까이서 제가 잘 적응을 못 하거든요. 이게 그런 게 적응력이 좀 떨어져서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면 이렇게 회차별 기출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지금 보는 게 가장 좋고 9월달, 10월달 가면 회차별 기출문제나 그 단원 그 모의고사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은 레벨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문 하나하나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오늘 내가 보려고 하는 건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하고 그다음 집합 건물을 하나 보려고 하는 게 내 목표예요. 지금 기출문제집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12문제 정도, 그다음에 상가건물은 11문제 정도, 집합건물은 한 13문제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총 30개가 넘거든요. 근데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 지문 정리하고 기출 문제를 풀어갈게요. 그래서 아마 저는 해설이 있는 걸 띄울 거거든요. 해설이 있는 걸 띄울 테니까 뭐 칠해도 괜찮고요. 답을 달아갖고 와도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공부 방법은 정석이 없으니까 음, 저는 뭐 알고 계시죠? 그냥 이름표 안 달아도 별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원래 특별법인데 적지 마세요. 그냥 듣고만 계셨다가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 거 동영상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걸 들으셔도 되고요. 계속. 실제는 누가 여기 계신 분들은 메가 선생님들이 어떤 분이 강의를 해도 100%는 다 적중률이 있어요. 공법만 빼고 적중률은 100% 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 차이가 있거든요. 강조하는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적중률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100%다 적중을 시킵니다. 강의가 1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적중이 안 될 수는 없죠. 다 되는데 그 선생이 어느 부분을 강조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강조되는 부분이 실전 시험에 반영이 됐을 때 실제 그게 적중률인데 그걸 증명하기가 쉽진 않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좀 순서를 바꿔서 지금 특별법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별법은 매주마다 볼 거예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보고 그 다음에 매주마다 연습 문제를 풀 때 특별법은 두 문제, 세 문제를 매주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법을 먼저 잡고 가야 되거든요. 제일 뒤에 있다 보니까 특별법을 거의 좀 등하시해요. 손 놓고 가기도 하고. 우리 시행령은 15문제 아니라 15%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6문제가 문제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들으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특별법은 제가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명의신탁이라는 부실법 있죠. 이 5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률은 아마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이 두 문제만 합해도 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6문제 중에서 세 문제가 배정이 되는데 제가 좀 줄여볼게요. 그냥 주임법 그럴 거거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러지 않고 주임법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이라 그래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여기 상임법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될 건데 요 두 개하고 제가 최대한 나가면 집합 건물까지 제가 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특별법을 좀 꼼꼼히 좀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7, 8월 달에 우리가 가면 방학을 한번 해요. 그럼 그때 제가 특별법 40문제를 나눠 드릴 거거든요. 그건 숙제예요. 그렇게 해 놓으시면 특별법은 4문제가 목표거든요. 4문제를 맞히는데 뭐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 가도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수업 듣고 덮어놔도 내일 뭐 다른 거 보셔도 됩니다. 이거. 근데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주임법 상임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민법상 임대차를 잠깐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민법상 임대차인데 시험장에 가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인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지 아니면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해가지고 그 멘트를 꼭 넣어줘요. 그 멘트가 왜 그러냐면 민법상의 임대차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거 쓰려고요. 이건 자 어떤 게 있냐면 얘는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특별법이라 하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일반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특별법하고 일반법이 이렇게 충돌이 생겨요. 충돌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걸 먼저 적용되는지는 아시죠? 특별법이 우선 적용이 돼요. 그럼 문제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러면 그 임대차는 민법상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멘트 앞에가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러면 요 특별법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게. 그것도 잘 구별이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문제 수가 우리가 41번부터 해가지고 80번까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75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75번이 주임법이고 76번이 주택임대차 같이 주임법이 되고요. 그럼 77번이 상임법이에요. 이건 순서를 안 바꿔요. 거의. 그래서 75번부터가 주임법이니까 생각하시면 되고 80번 문제가 명의신탁이거나 집합건물이에요. 거기만 좀 바뀌어요. 나머지는 번호가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번호 자체가. 보시다가 수업하다가 아니 시험 문제 풀다가 답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옆에 거 봐도 돼요. A형이 다 똑같거든요. 답이. 마지막에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답지를 내놨을 때 그때 컨닝해도 뭐 그렇게 지장 없어요. 이게 양심의 가치. 양심이 어디가 있어요. 붙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거. 자, 그래서 두 개인데 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상 임대차예요. 그 민법상 임대차에서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거냐면 대항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대항력이 없어요. 자, 예를 들면 갑이 이렇게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을이란 사람이 임차인이 되는 거죠. 안 적어도 됩니다. 이건 적을 필요 없어요. 임대인이 되는 거고요. 일명 집주인 그러거든요. 그냥 임대인 그러면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보증금 얼마에다가 월세 차임 얼마를 지불하고 2년간 살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 1년 살았을까요? 1년 살았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병으로. 이걸 우리가 신소유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현장에 가면 신소유자란 말을 안 써요. 그냥 양수인이란 말을 써요. 양수인 그러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니면 특별승계인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럼 특별승계인 그러면 이 사람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양수인이에요. 받을 숫자고 요건 양도인이 되겠죠. 넘길 도자가 되는데 자 문제가 생기는 게 요거예요. 이 사람하고 얘는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 2년간 살기로 약속을 했는데 1년밖에 안 살았거든요. 근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기간이 1년 남아 있단 말이야. 요 1년 동안 내가 살겠습니다. 이 집에서 주인이 바뀌더라도 하고 이 1년 동안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요 보증금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요 보증금. 그럼 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냐? 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요게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이걸 주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걸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냐면 대항력이라 그래요. 이걸 대항력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항력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민법상 임대차는 반드시 뭐예요? 계약이거든요. 둘이 계약을 한 거라고. 갑하고 을이 이 기간 동안 살겠습니다. 기간 끝나면 보증금 돌려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둘이 약속을 했지 얘하고 약속한 건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요 새로운 친구에게 이걸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대항력이 없어요. 이게. 그럼 자 봐요. 이 사람이 1년 살다가 새로운 주인이 오니까 이 친구는 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나가라 그래요. 나가주세요. 그러거든요. 해지 통고를 한단 말이야. 그럼 나가라고 하면 이 친구는 나가야 된다고요. 이게. 그럼 이 친구는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2년 살기로 했는데 1년밖에 못 산 거잖아요. 지금. 까놓고 보면. 그럼 얘는 어떻게 보호를 할 거냐? 당연히 얘한테 뭘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뭘 물어요? 얘한테. 뭘 묻죠? 뭘 물어요? 그냥. 이건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 계약을 했는데 채무를 이행 못한 거니까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고요. 채무불이행이니까 당연히 뭘 해요? 해지를 하겠죠. 왜? 임대차니까 해제를 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소급이 되니까 장래를 향해서 효과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해지를 하고 여기에 뭘 받아요? 손해배상 청구권, 손배청을 받고 그냥 나가면 돼요. 우리는 보통 요걸 이사비를 받고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적으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참 억울할 거예요. 그죠? 약속대로 살지도 못하고 나간다면. 근데 요게 언제쯤 시작이냐면 언제나고 한 1975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975년이면 대한민국 주택보급률이 70%도 안 될 때거든요. 그럼 엄동설원에 얘가 나가면 어디 나가서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2023년이잖아요. 예, 주택보급률이 120%입니다. 아무데나 나가면 손해배상 받고도 방 구하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근데 얘가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탄생된 연도가 요 75년도 이후 1980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게 1980년에. 그럼 그 시대적 배경을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좀 억울하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했냐면 국가에 대해서 그랬어요. 야, 국가에 대해서 야, 이런 법이 어디가 있냐. 약속은 2년 했는데 갑자기 쫓겨나면 어떻게 방을 구하냐. 엄등소란에. 이렇게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업을 해가지고 1980년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민법에도 대항력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민법에 대항력이 나오는 게 두 가지가 하나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 지금부터 자면 안 돼요.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됐거든요. 눈 감으면 안 돼. 알겠죠? 거기에 잠이면 나도 잠 온다고. 같이 자게 된다고. 이게. 자, 근데 자려면 과감히 자세요. 저는 이야기 하거든요. 엎어서 자라고 한 15분 정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 괜찮으니까 얼마나 힘든데. 자, 요게 대항력이 없어요. 근데 민법상의 대항력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621조에 따라서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차를 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임차권 등기를 해 놓으면 당연히 대항력이 생겨요. 언제부터? 즉시예요. 다음 날이 아니라 즉시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임차권 등기는 뭐를 해버린다는가? 임대인이 반대를 해버려요. 반대를 해버리면 등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등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여기 하나가 있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잘 들어둬야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요게 나대지예요. 그럼 의리한 사람이 뭐냐면 의리한 사람이 이 토지를 빌려 쓰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토지 임차인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예, 토지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의리한 사람이 여기에다가 건물을 올려요. 이렇게.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거든요. 그럼 을 거를 등기하려고 그래. 이 건물을. 그러면 보존 등기는 단독으로 해요? 공동으로 해요? 단독으로 신청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요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존 등기를 해놓으면 요 임차권 등기를 안 했어요. 여기 요 등기 안 했다 하더라도 보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주인이 바뀔 거거든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럼 요걸 뭐라고요? 요거 갑이란 요 병에게 대항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임차권에도 민법상 임대차도 대항력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등기하는 거하고 또 하나가 건물의 보존 등기인데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요 80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984년도 이번에 전세 사기가 많았잖아요. 소액보증금. 그래서 거기 84년도에 최우선 변제권이란 최우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최우선이라는 소액보증금을 이때 만들어놔요. 이때 실수를 좀 했었거든요. 실수하고 나서 4년 뒤에 소액을 만들어내거든요.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이제 이걸 지워버릴게요.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대동소이라고 할까요? 거의 비슷해요. 지금은 거의 비슷해져 버렸고, 큰 차이가 있다면 조인법에만 있는 제도가 아마 그 사실관계의 승계 제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상인법에서는 권리금이라는 제도 아시죠? 그 제도밖에 없어요. 이 두 개 차이점이고, 이제 기간의 차이점은 있겠죠. 2년, 1년이 있긴 합니다만 거의 대의소동, 거의 뭐 차이가 없어요. 보면 거의 대부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해볼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순서는 있어요. 뭐 재정 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적용되는 범위라든지 특별법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쭉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딱 세 개예요. 이 세 개만 여러분들이 알면 절대 주임법, 상임법은 안 흔들려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요 대항력이라는 거 하나 오고 핵심이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보증금을 담보받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가 우선 변제권이에요. 우선 변제권. 요 우선 변제권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죠?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은 없죠. 근데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우선 변제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게 포인트거든요. 민법은 중개사 시험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혹시 저하고 코드를 맞춰가다 보면 저는 가성비를 높이는 걸 좋아해요. 점수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뭘 많이 알고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많이 알고 있는 건 민법적 지식은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사가 되더라도 누구하고 뭐 민법적 지식을 가지고 상담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널린 게 변호사인데 뭐 여러분들한테 와서 민법적 지식을 물어보겠어요. 일단 자격증 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점수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점수를 내는 게. 그러면 우선 면제가 있고 세 번째가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거든요. 요게. 그러면 가장 핵심이 요거예요. 실제 요 세 개를 아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여기다가 기간을 넣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넣고 임차권 승계 제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핵심인 거고 이 중에서 주임법이 두 문제가 나오면 100% 얘가 하나 들어가요. 꼭. 여기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를 조합해서 한 문제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요거였죠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건 주거용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자 임차인이고 이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중간에 아까 2년간 살기로 약속을 했고 보증금 얼마를 내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주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병으로 바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누가 되는 거야? 신소유자라고 했어요. 민법상 임대차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나가야 됩니다. 여기는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여기다 대항하고 싶은 거잖아요. 대항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앞으로 대항력이다 그럼 머릿속에 두 개를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대항력은 첫 번째는 뭐예요?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입니다. 기간 동안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느냐. 반환 청구. 요 두 가지를 대항력이라 그래요. 이 대항력 그러는 건 요걸 말하는 겁니다. 대항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요 문제인데, 자, 문제가 있어요. 먼저 주임법을 생각을 해보자고. 계속 공부를 해 오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갑에서 을로, 이렇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해요.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이유가 원인이라고 해야 되나? 원인이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가 뭐냐? 그냥 여러분들 4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그냥 가셔도 도움이 돼요. 이것만 알고 가셔도. 그럼 나중에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그러거든요. 중개사 공부를 할 때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뭐 개풀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6월 말부터 벼락치기 하면 된다 그러거든요. 중개사는 5개월이면 됩니다.
5개월 열심히 해가지고 애운 다음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지금은 워밍업 단계예요. 지금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머리가 이렇게 하루에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게 농담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집중력은 누가 33분밖에 안 된대요. 이걸 24분을 쪼개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1년 내내 어떻게 집중을 하겠어요, 이거요. 그냥 쉬엄쉬엄 하다가 뭡니까? 6월 말부터 해가지고 집중해서 그때부터 외우시면 돼요. 지금 모의고사 시험 볼 때마다 점수가 안 나오는데 당연한 거예요. 점수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6월부터 외우면 되는데 뭐. 아직도 뭡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보지 마시라고. 24문제 못 맞히겠어요. 24문제를. 그걸. 자, 그 이유가 뭐냐 봐요. 갑에서 지금 병으로 소유자가 넘어갔잖아요.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매매로 소유자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유권이. 그럼 경매로 넘어갈 때와 매매로 넘어갈 땐 기준점이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대항력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건 아시죠? 임차인이 뭘 갖고 와야 되죠? 주택에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추면 돼요. 전입신고가 되면 주민등록이 된 거거든요. 인주죠, 인주. 다음날 뭐라고 해요?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자, 5월 1일인데요. 1월 5일 아닙니다. 저는 5월 1일로 읽습니다. 밑에 걸 먼저 읽어요. 혹시 5월 1일 날 인주를 갖췄어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추면 언제부터라고 했어요? 다음날 0시잖아요. 그럼 언제부터죠? 5월 2일 0시부터 당연히 뭐야?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자, 매매를 한번 해볼게요. 매매로. 요게 갑의 소유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병으로.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때 어떻게 취득하죠? 매매니까.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해요? 잔금치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죠. 뭘 해야 돼요? 등기를 갖춰야 되거든요. 자, 등기가 넘어올 거예요. 근데 등기 날짜가 자, 이 사람이 예를 들면 6월 1일 날 등기가 됐다고 할까요? 6월 1일 날 등기가 됐는데 요 갑의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단 말이에요. 요 임차인이 을인데 요 임차인이 인주를 갖춰야 될 거 아니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요 인주를. 그럼 인주를 언제 갖춰야 되나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예를 들면 5월 30일 날 갖췄더라고. 이렇게. 그럴 수 있죠. 1, 2, 3, 4, 5. 5월달 큰 달이네. 아, 자, 31일. 갖췄어요. 아니, 날짜가 중요해요, 이거. 저희 시험 볼 때는 날짜까지 다 가르쳐요. 5월 5일, 그럼 빨간 날이잖아요. 다음 날 만기가 되는데 그 5월 5일 쓰면 틀려요. 그런 게 중요해요, 다. 갖춘다고는 5월 31일 날 했어요. 너무 헷갈린가? 요게, 이거 뒤집어 볼게요,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는 6월 1일 날 갖춘 거고, 등기를. 얘는 5월 31일 날 갖춘 거예요. 인주를. 그럼 이 친구는 언제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6월 1일 0시부터 해요. 새벽 0시부터 대항력 생기죠. 근데 이 친구는 6월 1일 날 등기를 했거든요. 그럼 등기소는 언제 열어요? 9시에. 그러면 얘는 주간이라 그래요. 얘는 새벽이 아니고. 그럼 얘가 시간차로 빠르네. 그렇죠? 그럼 얘한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요렇게. 오케이. 있는 거야. 그럼 뭐냐면 매매를 가지고 따질 때는 요 양수인 있죠. 양수인 등기 날짜하고 요 등기 날짜하고 임차인의 인주 날짜를 비교해 가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대항력을. 자, 다시 해 볼게요. 경매로 한번 가 볼게요. 경매. 경매는 안 그래요. 경매는 어떤 걸 가지고 따지냐면 갑의 집에다가 자, 을이라는 사람이 뭘 갖춘 거예요, 을이. 자, 인주를 갖췄어요. 이게 언제냐 그랬더니 5월 똑같이 31일 날 인주를 갖췄다고 합시다. 그럼 다음 날 6월 1일부터 대항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을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신소유자인데 이 신소유자가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경매에서는. 누가 중요하냐면 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 집에 을이라는 사람이 인주를 갖췄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어요. 민사집행법 40조에 의해서. 그럼 요 을이라는 사람 앞에 예를 들면 저당권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저당권이. 그럼 얘보다 빠르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예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고
요 저당권이 만약에 요 뒤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예, 이때는 있어요. 이거 없다는 전제에서. 그러면 자, 다시 대항력은 두 개라고 그 기간 동안 살겠습니까?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고 할 수 있겠냐? 그 대항력을 따질 때는 이 소유권이 바뀌는 원인이 중요하다는 거죠. 매매냐, 그 다음에 경매냐. 매매일 때는 뭐라고요? 요 새로운 소유자 등기 날짜가 중요합니다. 등기 날짜가. 반대로 경매일 때는 요 민사집행법에 따라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보다 앞에냐 뒤냐 요게 중요하죠. 요걸 가지고 대항력 여부를 따져요. 근데 얘는 누구하고 똑같다는 거야? 상인법, 주인법이 똑같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낼 때게 주인법에다 대항력은 100% 내요. 얘는 100% 냅니다. 거의 대부분이 판례거든요. 그럼 상인법의 대항력은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냅니다. 왜 안 낼까요? 똑같거든? 그럼 주인법에 문제를 내버리면 상인법이 낼 이유가 없어요. 그 상인법에서 대항력을 가지고 첫 문제를 보는 건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뭅니다. 40년 동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을 낸 것은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거의 권리금이라든지 갱신 요구권 쪽에 문제를 내는 것이지 내질 않는다고. 그러면 요게 지금 대항력이에요. 대충 알겠죠? 요게. 자, 이제 지워볼게요. 이제 괜찮아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말을 맞춰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렵다 해도 별 수 없어요. 이게 나오니까 시험에 이 정도가. 자, 우선 면제를 한번 봐볼게요. 이 우선이라는 게 있고 이건 최우선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최우선을 소액으로 알고 있잖아요. 시험장에 가면 얘도 안 나와요. 단어가. 이 단어도 안 씁니다. 누가 이 단어를 써요? 시험장에서. 뭘 쓸까요? 예, 보증금 중 일정액이란 말을 써요. 그럼 지문에 보증금 중 일정액 이런 말 나오면 아 이게 소액이구나 이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요게 나온 줄 알고 있다고 이 단어가 안 나와요. 이 소액은 더더욱 안 나와요.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는다고 시험 용어로는요. 그럼 자 우선 면제는 어떤 거냐? 자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당권이 있었고요. 여기에 누가 있냐고 생각해 보자고. 여기에 예를 들면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요. 뭘 갖췄냐면 5월 1일 날 임차인 됐고요. 요 저당권은 6월 1일 날 됐습니다. 근데 임차인은 2년간 약속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통지가 와요. 야, 당신 집 살고 있는 집 경매 들어갔다? 경매 들어갔다 하고 통지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을 임차인은 당연히 뭐예요? 저당권보다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먼저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갑자기 뭡니까? 순서가 바뀌어 버린 거야. 누가 먼저 받아요?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그다음에 임차인은 뒤에 와서 이걸 배당을 받는단 말이야. 이게 언제예요? 1970년에 75년도에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임차인이 뭐라고 하냐면 국가에 대해서 야씨 쌍팔 이게 어디가 있냐고. 아니 내가 먼저 성립된 거고 이 저당권자가 뒤에 성립됐는데 배당을 받아도 내가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왜 얘가 먼저 배당을 받냐.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물권하고 채권하고 충돌되면 물권이 우선이야. 법이 원래 그래. 그래서 얘가 먼저 받는다는 거야. 그럼 뒤에 저당권 뒤로 와서 받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받을 수가 있겠냐고. 뭐 이런 법이 어디가 있겠냐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1980년에 우선 면제를 만든 거예요. 그럼 우선 면제가 뭐냐? 우선 면제는 선순위보다 여기 임차인 합시다. 선순위보다 우선 받을 수는 없지만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보증금을 내가 먼저 빨대를 꽂아서 받겠다라고 하는 게 우선 보증이에요. 이 우선 면제권이야. 그럼 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무조건 받는 건 아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춰라. 그 조건이 뭐예요? 여기가 인주하기 들어가는 거야. 인주하기 이렇게. 여기는 뭐가 있었어요? 인주만 있으면 돼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추면 되는 거고 여기는 뭐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확정 일자까지 들어와야 된다. 요게 인주학 그러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러면 누구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선순위보다 후순위보다 보증금 전액의 일부예요. 아니야 전부야. 전부 받는 거라고.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략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이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이게 선순위보다 우선 받을 수는 없지만 후순위보다
내가 빨대를 먼저 꽂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자, 하나만 더 해보게요. 자, 요거예요. 최우선이 어떤 거냐면, 자, 여기까지가 1980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1984년도에 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집이 있고 갑의 집이에요. 요게 임차인이고 얘도 임차인이고 얘도 임차인이더라고. 알겠죠? 근데 얘가 뭐냐면 인주학을 갖췄어. 얘도 인주학을 다 갖춘 거야. 이해되죠? 근데 얘가 뭐라고 이 집에 5억을 주고 살아요. 보증금. 얘는 3억이에요. 얘는 뭐라고 해서 옥탑 찰꼭터기 2천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집이 낙찰이 됐을 거 아니야. 경락대금이 나왔는데 얼마가 나왔냐? 4억 얼마에서 5천 나온 거야. 경락대금이. 그럼 순서가 있잖아. 인주학이 있으니까 얘는 후손이보다 먼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빨대를 꽂아. 이거 5억이네. 줄여야 되겠다. 이거 4억이라고 합시다. 상관없어. 금액을 더 올릴까 이거? 6억을 할까요? 자, 그럼 이 친구가 4억 받아가잖아. 그죠? 먼저니까. 그럼 4억 받아가면 얼마 남는 거야? 2억 5천인가? 그죠? 그럼 이 친구가 인주학을 갖췄으니까 전부 받아갈 수 있잖아요. 빨대 꽂아요. 빨대 꽂으면 얼마에 지금 이게 2억 5천이잖아. 얘는 3억인데. 그럼 요 임차인은 뭐라고 해서 이 식빵 하면서 뭐라고 그래? 아이씨, 2억 5천밖에 안 되니 5천이면 얼만데? 짜장면이 몇 그릇인데? 긁어봅니까? 그냥 투덜거리고 그냥 가요. 근데 얘는 뭐라고 해서 저기 전라북도 어디요? 숨창군 어디 꼴짝이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서 공장 다녀가고 바리바리 10년간 고생해서 2천 모아서 들어간 거야. 얘는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앞에 다 받아가 버리니까 인주학인데. 그럼 얘는 한강 간다고. 같은 임차인이 아니에요. 임차인이 아니라고. 얘네들은 부르주아고요. 얘는 프로레타리라고. 다른 거야. 우린 지금 여기 해당되는 거거든. 여긴 10%고요.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다른 거야. 상황이 달라. 그럼 얘를 뭔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에 있는 선순위보다 이렇게 뭐라고요? 최우선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자. 근데 문제가 생긴 거야. 최우선으로 받아가 버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낙찰금이 1억인데 이 친구가 보증금으로 5천이 있다고. 소액인데 얘가 먼저 5억을 아니 이게 예를 7천인데 7천을 먼저 받아가 버리면 요 선순위 3천 갖고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이해돼요? 이게 역차별이 돼 버린 거야. 역차별이. 그래서 뭔가 제한을 둬야 되겠다. 그 제한이 소액보증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는 얼마일 때 얼마까지. 그죠? 지금 현재 얼마였어요? 지금 서울특별시가 지금 5천 올랐죠. 근데 큰 의미 주지 마세요. 그거 애우지 마시라고요. 다 5천 5천 플러스 됐거든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공포가 되면서 얼마가 됐죠? 지금 만약에 1억 5천이다. 그럼 이 중에 5천만 받아라 이랬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 친구가 7천인데 5천을 받아가 버리면 앞에 선순위가 받을 게 없을 수 있어요. 이해돼요? 요 금액을 정해놨다라는 것도 하나가 있고 요 낙찰금의 몇 퍼센트까지만 2분의 1까지만 받아라 하고 제한을 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건 누구보다요? 선순위보다. 그죠? 전부 받아요? 일부를 받아? 일부를 받는 거예요. 일부를. 그래서 제가 요걸 지워볼게 이제 요렇게. 그러면 두 개를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 본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 우선 변제권이에요. 예, 우선 변제권.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최우선 변제권이 돼요. 그럼 최우선을 뭐라고 했어요? 이게요. 이게 소액이에요. 그죠? 소액이고 표현 방법은 뭐라고 쓴다고요? 보증금 중 일정액이란 단어가 나오면 아 이게 소액이구나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럼 우선 변제는 무슨 조건을 갖춰야 돼요? 우선 변제는요. 인, 주 플러스 뭐예요? 확정 일자가 있어야 이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여기 최우선은 뭘 갖추면 돼요? 인, 주를 갖춰야 되고 여기에 소액에 해당이 돼야 돼요. 소액에. 소액에. 애우지 마세요. 이 소액은 애울 필요 없어요. 내는 놈도 미친 놈들이에요. 이게. 그렇죠. 정신없는 애들이죠. 내는 애들이. 출제자들이. 자, 여기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우선 변제권은 선순위보다 우선 받는 거예요? 후순위보다 우선 받는 거예요? 여기는 후순위 보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액을 받는 거예요? 일정액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전액을 받는 거예요. 전액을 다 받는 거야. 보증금 전액을. 여기는 인주소액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누구보다? 오케이. 선순위 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순위보다 받는 거야. 이건 전액이요. 일부를 받는 거야. 일부. 전부를 받는 게 아니라 보증금 중 일부인데 그게 제한이 돼 있는 거죠. 우리 소액보증금 낙찰금의 2분의 1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둘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요게 가장 중요한 거고 핵심에서는. 그럼 이 대항력은 뭐냐면 대항력은 전부 다 판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판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문제가 배정되고 요걸 합해가지고 한 문제가 배정돼요. 그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기간까지 합해가지고 이렇게 두 문제가 배정이 되거든요.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요걸 하나 정말 정리했으니까 하나 보자고요. 혹시 마스터북 가지고 있나요? 들어오는데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제가 교재를 이걸 쓰다 보니까 아, 아유 참 미안스럽네. 저도 뭔 놈의 그죠? 이익 논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되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뭐 희망을 찾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책 팔아먹어서 좋긴 한데 이게 자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오해하지 말고요. 이게 주택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 여기가 213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OX 문제를 풀 거거든요. 풀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풀 거예요. 항상 그 순서로 갈 테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특별법은 지금 정리를 안 해놓으면 다음에 정리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정말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 보면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이 뭐냐고 했냐면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거 보이시죠? 주거생활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물어볼까요? 저도 이거 헷갈렸었는데 우리 민법상 임대차는 반드시 집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죠. 그럼 혹시 타인 물건도 임대차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타인 물건도 임대차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요. 타인 물건이더라도요. 반드시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민법상의 임대차는 무단으로도 가능해요. 무단으로 임대차 하더라도 가능하다. 근데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무단으로 임대차를 하면 그 사람은 쫓겨나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아니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처분 권한은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는 입법 목적은 주거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다른 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잖아요. 임대차는 상가 건물은 경영 목적이에요. 영업 목적이거든요. 여기는 영업을 좀 올바르게 하자라는 게 목적인 거고 여기는 주거가 목적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강행 규정이다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당연히 뭐예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차임을 감액하는 거, 차임 감액은 다운시키는 거죠. 요 감액을 금지하자 그러면 이건 돼야 안 돼요. 이건 무효가 되는 거죠. 감액 금지하면. 그죠? 임차인한테 불리하는 거니까. 거꾸로 만약에 차임을 증액합시다. 근데 이 증액을 금지합시다. 요 차임 증액하는 걸 금지합시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건 임차인에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그래서 얘는 유효가 돼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같은 내용인데 임차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강행 규정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걸 편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근데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 멘트거든요. 자, 그 다음에 주거용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이 적용 범위 잘 나와요라고 묻는다면 과거에는 잘 냈었어요. 이 문제를. 근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이게 적용 범위 물어볼 때. 그래서 적용 범위는 이따 OX 문제 풀다 보면 연결이 될 건데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자, 저도 책을 안 펴놓고 봤네.
자,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봐볼게요. 여기 주거용이란 말 보이죠? 주거용이 뭐가 있어요?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주거용 전부 일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 기준이 아니라 뭘로 따진다는 거야? 실질 용도로 따진다. 요거 포인트예요. 요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전부도 되고요. 일부도 되는 건 아시죠? 옥탑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실질 용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공부상 기준이 아니고요. 그 실질 용도는 어디가 기준이에요? 임대차 계약 체결 시가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임대차 계약 체결 시가 기준이 된다. 이 정도만. 애국인도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되죠. 우리가 뭐라고 하죠? 교포라고 하셔야 되나? 아니면 우리 교포라고 해야 되나? 그 연변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당연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당연히 받습니다. 근데 법인이 좀 조심해야 되는데 법인은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현대에서 주거용으로 사원들을 위해서 임대차 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LH 공사 있잖아요. 우리가 랜드하우징이라고 하는 거, 토지 주택공사 같은 경우라든지 요 지방공사, 우리 서울 SH 같은 경우,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새로 들어온 거거든요. 중소기업법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영리법인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 정도 들어가면 그냥 요건 적용되지 않는다. 요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나중에 가면 상임법은 적용돼야 안 돼요. 상임법은 영리법인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삼성이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리점을 상가를 우리가 임대차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적용돼야 되죠. 그래서 상임법은 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거, 영리법인도 적용됩니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요거는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게 요거예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주택의 일부가, 요건 주거용이란 말이잖아요. 일부가 뭘로 사용하는 거죠? 주거 이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를 들면 담배 가게를 하면서 뒤에서 살 수가 있잖아요. 주부들이, 이렇게 부부들이. 아니면 야채 가게 하면서 뒤에 의식주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 가능해요. 주택의 일부 하면 가능한데 혹시 이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상가 일부 이런 멘트가 나오면 안 돼. 일부를 주거용으로 그러면 안 돼요. 앞에가 상가잖아요. 상가란 멘트가 먼저 나오면 요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앞에가 주거용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상업용 건물을 장사가 안 된다고 폐업을 하고 거기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전세계약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너 어떻게 살아? 이렇게 물어보면 저 전세 살아요 라고 하거든요. 그 전세는 미등기 전세를 말하는 거고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등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요건 미등기 전세, 저 전세 살아요? 요게 전부 다 미등기 임대차거든요. 전부 다. 요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체크해 놓으세요. 옆에다 파란색 별 표시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이 안 되죠. 우리가 일시 사용 많이 들었죠. 민법상에 일시 사용 그러면 안전 배려 의무가 없다. 뭐 그 있다 없다 나올 때죠. 여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뭐 여관이라든지 아니면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펜션 같은 데 가보면 한 달, 두 달 살기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그럼 여기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치지 말고 포인트만 잡아서 좀 쳐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요 가장이라는 거, 요 가장 매매라는 거 들어봤죠? 통정허위 표시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통정허위 표시. 비통착사가. 통정허위 표시를 우리가 가장 매매에 걸거든요. 가장. 거짓골로 매매한다. 이게 거짓골로 매매를 한 거예요. 거짓골로. 그럼 가장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임차인은 어떤 거냐면 해볼게 잠깐. 이걸 왜 적용하냐면 갑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을한테 돈을 빌린 거야. 친한 친구인데 한 1,000만 원 정도를. 근데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여기에 저당권이 있을 거고 여기에 또 임차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임차인이. 근데 뭐가 있냐면 이 친구가 경매에 넘어갈 것 같으니까 친한 친구한테 미안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얘한테 연락을 해. 야, 그 주소 있잖아. 빨리 옮겨놔. 빨리 옮겨놔. 그래서 옮겨놨다고 주소를. 요 인주를. 뭐 인주하겠어요. 그냥 주소 옮겨놓은 거지. 그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 경매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떤 거예요? 이 친구가 을이 을 저당권 병 임차인보다 최선순위로 먼저 빨대를 꽂을 수가 있다고. 이해되는가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장 임차인이라 그래요. 소액 보증을 받으려고 제일 뒤에다가 인주를 갖다 놓고 앞으로 당겨서 받아버린다고. 그럼 얘 둘이 짤 수 있잖아. 그죠? 거짓골로. 요걸 활용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가장 임차인은 적용돼야 안 돼요? 예,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받거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장 임차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보호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다음 여기 보면 요건 지워볼게요. 그냥 요게 민법상은 맞을 수 있어요.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 민법에 가면 타인 물건도 가능하잖아. 타인 물건도 매매할 수 있고 타인 물건도 임대차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게 무단 임대차예요. 근데 여기는 적용이 안 돼요. 왜 적용이 안 될까라고 가만히 고민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돼요. 살고 있으면서 경매가 넘어가면 대항력, 우선 면제, 최우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안 살고 있단 말이야. 이게 무단으로 임대차 했다면 이 사람은 거기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당연히 주인법이 적용될 리가 없는 거야. 그럼 최소한 임대 권한은 없는 경우가 아니라 임대 소유자는요, 소유자는 아니에요. 소유자는 아니에요. 아니더라도 뭐는 갖춰야 된다는 거야? 임대 권한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예,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살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무단 임대가 돼버리면 이 사람은 당장 쫓겨나죠. 그럼 이 주인법이 적용될 리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민법상의 임대차는 무단 임대도 돼요. 동의가 없어도 임대차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반드시 뭐예요?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임대 권한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요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적용 범위거든요. 여기는 적용 범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놓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잠깐 넘어가 볼게요. 하나만 잠깐요, 여러분들. 안 넘겨도 돼요, 여러분들은. 보고만 계세요, 그냥. 요거 하고 쉴 테니까. 천천히 가니까 뭐 따라오는 데는 지장 없을 거예요. 목소리가 안 좋아서 그러지. 그 최선님은 좋잖아요, 목소리가. 나도 꿀성대. 그런 거 갖고 싶은데요.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목소리를 갖겠어요? 저도 어릴 때는 꿀성대였어요. 이게 근데 하도 옛날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수술하고 막 성대를 건드려 가지고 이게 너무 가버린 거야, 이 성대가. 그 다음부터 목소리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노래를 못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노래 잘 부를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못 불러요. 이게 올라가질 않아요, 절대. 이게 듣는 건 무지하게 좋아해요. 자, 여긴 상가 건물이잖아요. 제가 왜 여기를 왔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20억짜리 임대차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주임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돼요. 100억짜리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더라도 주임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돼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보증 금액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근데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 범위에서 환산보증금을 따져요. 이걸. 그래서 여기 보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되거든. 이따 이야기할게요. 이건 사업자 등록이 돼야 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 무허가 하나 적지 않아도 돼요. 야, 미등기 같은 경우는 되겠어, 안 되겠어? 적용이 안 돼요. 왜? 사업자 등록이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근데 아까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미등기 무허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안 된다고. 사업자 등록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영업용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지금. 환산보증금이거든요. 요게. 그럼 여기 보증금 들어오고 여기 월차임 들어오고 곱하기 100을 하잖아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게 처음 공부할 때 힘들었던 게 이거예요. 이거 안 가르쳐요. 누가 가르쳐요, 이걸요? 법대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친다고. 주임 상임법.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강의하지. 이게. 근데 경매를 하다 보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보증금이 5억인데 5억입니다. 여긴 반드시 서울이라는 멘트가 들어와요. 작년 33회 때 세종시가 나왔어요. 그 미친 사람이에요. 출제자가 미친 거예요. 그냥 중개사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고 낸 거예요. 요즘은 그래요. 왜? 지금은 법대가 없어졌어요. 이걸 교수님한테 의뢰를 하는데 전부 다 노스쿨 교수님들이에요. 지금 현재 법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중개사라는 걸 몰라요. 지금 40대 기수고 좀 지문이 길어지는 거야. 수능 형태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수능 형태로. 그러면 얘가 서울이야. 멘트를 주거든요. 작년에 세종시였거든요. 세종시를 누가 외워요? 이걸. 서울시도 외우는 거 벅찬데. 이게 숫자를 외우는 게 한두 개예요. 그죠? 이게. 그럼 보증금의 5억에다가 월세를 내고 있는 거야. 이게 마이크 들어와요. 근데 잘 들려요? 나만 왜 안 들리지? 자, 나가 쩍설인 것 같아. 월세가 500만 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 500에다 곱하기 얼마를 하는 거야? 그럼 얼마예요? 5억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환산보증금이란 게 요 보증금 5억하고 요거 차임을 곱한 거잖아요. 요 두 개를 플러스 한다고. 그럼 얼마가 돼요? 10억이 돼버리면 서울은 9억이거든. 9억을 초과하면 안 돼요. 9억까지는 되는데. 그럼 9억을 초과한 거잖아. 그죠? 그럼 상인법이 적용돼 안 돼? 예, 상인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월세를 계산하잖아요. 여기에. 그죠? 그럼 소액보증금 있죠. 여기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소액보증금이나 이런 것도 월세를 계산할까 안 할까? 다 계산해야 돼. 여기는요. 상인법은 월세도 소액이어야 된다. 소액도 월세를 계산해서 환산보증금을 따지는 거야. 근데 주임법에서는 우리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0만 원 내고 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거기는 보증금만 따져요. 월세를 안 따진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상가 건물은 월세를 곱하기 100을 하는데 따지는데 주임법은 그러면 소액일 때도 그 보증금을 계산해야 되나? 100으로? 그거 계산 안 한다고. 주임법은 월세를 생각하면 안 돼요. 순수한 보증금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환산 보증금, 월세를 다 계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니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에 헷갈렸던 부분이기는 해요. 그 부분들이 이게 그래서 보시면 자 이제 여기 이제 목적은 따졌어요. 적용 범위는 이제 대항력이 쭉 나오잖아요. 여기 전체가 판례예요. 이 대항력은 판례를 많이 알면 알수록 유리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자 여기에 잠깐 봐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하얀색 여기 자 실 거니까 조금만 참아봐요. 그죠? 이제 고생하고 있는 건데 자 요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주임법이잖아요. 그죠? 주임법이고 여기는 뭐예요, 이제? 상임법이 들어가는 거야. 항상 두 개를 뭐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비교하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는 아까 뭐가 있어요?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인주가 있으면 돼요. 대항력은요. 그다음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상가 건물은요. 여기는 인사가 있어야 돼요. 인사. 이게 사업자 등록 교부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 신청이에요. 신청. 신청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주 플러스 확이라 하고요. 가끔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 있잖아요. 요걸 대항 요건이라 그래요. 대항 요건 플러스 확정 일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시험용으로 표현할 때에. 그럼 대항 요건이 인준 건 아시죠? 그 정도 정리하고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사 플러스 뭐예요? 확정 일자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인, 주 플러스 뭐예요? 소액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는 확정 일자가 있나요? 없나요? 일자가 여기는 필요 없어요. 확정 일자를 넣어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잖아요. 최우선을 받으려면 아니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받으려면 확정 일자를 갖춰야 된다. 꼭 이걸 넣어요. 이걸 참 어리숙하게 문제를 그럼 못 맞힐 것 같아 이거? 이거 금방 맞히지. 그죠? 이거 해놓으면 틀리고 나오신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또 그 사람들은 또 이게 여기는 뭐가 돼? 여기 플러스 소액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확정 일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일자가 여기도 필요 없죠. 확정 일자는 여기만 필요한 거야. 여기만. 요것만요. 확정 일자를 왜 받는지를 모르고 확정 일자를 받거든요. 거의 대부분들이. 요게 이제 내용이에요. 여기는 대항력이고 여기는 뭐예요? 우선 면제, 여기는 최우선인데 이걸 백날 외워본다고 시험에 나오냐? 안 나와요. 이건 상식이니까.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건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확정 일자가 안 들어간다는 거. 요것만 시험이고 시험에 낼 수 있는 지문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요거야. 대항력인데 우리는 주택을 인도 받고 그죠? 인도 받고 그다음 뭘 해야 돼요? 주민등록을 갖춰야 된다. 그럼 주민등록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입신고라고 하잖아. 이렇게 지금.
그렇죠? 그러면 주민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할 때 이와 관련된 요와 관련된 판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 판례를 모아가지고 이걸 시험을 내는 거야. 이 판례를. 근데 이 판례가 50개가 넘어요. 50개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지. 그럼 요 최소한 이 판례를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기억을 해야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판례가. 요게 끝나면 거의 주임법은 다 끝나요. 나머지 뭐 존속기간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좀 쉬었다 오면 여기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아셨죠? 갔다 오시면 돼요.